선물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이 폴란드 냉전 시절부터 군용기, 훈련기 중심이지만은 그다음에 전투기는 면허 생산, 그 구소련제, 미그 시리즈죠. 두 번째는 이제 T-72 전차. 이게 7,000대까지 면허 생산했던 나라예요. 냉전 시절 때 동유럽에 어떤 소련이 지배하는 바르샤바 조약권을 이제 포함시켜 지배하는데 뭐 사실상 뭐 맏형 역할을 했죠. 물론 또 앞에 동독이 또 있었지만은 이 폴란드가 어떤 군수 무기 창고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냉전 시절 때 그게 이제 단절은 됐었죠. 그걸 갖다 버리고 정리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어떤 바탕이 그쪽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무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핵심, 천문하면 탄 발사체죠.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 차량들, 지휘 통제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자기들 현지에서 생산한 거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핵심 탄만 우리한테 사가거나 거기서 현지에서 그것도 면허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지화 해가지고 마치 바르샤바 조약국 때 조약국들이 있을 때처럼 주변의 이웃 국가들한테 동맹국 국가들한테 판매를 이제 한다든지 뭐 염가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과거에 냉전 시절 때 70, 80년대 했던 방식대로 지금 가려고 하지 않나. 뭐 하다못해 옛날 구소련 시절 때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BMP-1 보병 전투차가 이제 주력이었는데 최근에 그걸 다시 재생산. 아니 그게 언제 때 무기인데 이게 생산하는 거 봐서는 폴란드에 새로운 시정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국에 판매하는 거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폴란드가 이제 현지 생산을 그렇게 하는 경우죠. 물론 이제 FA-50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철저한 개량을 미국제 레이더라든지 공대공 미사일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이제 별도 방법인데 이 지상군 무기 체계는 현지화, 자주포, 전차 이런 다연장 로켓포 현지화 시켜서 폴란드 버전으로 만들어서 주변국에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는 물론 이제 지금은 나토 국가니까 그래서 동유럽 나토 국가들한테 자기가 뭐 형 역할을 하려면 무기 체계도 외국권을 도입해서 자기 자국화 시켜야 된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훈련이나 군수 기술 지원까지 함께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은 왜 중요할까요? 아니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탄도탄, 뭐 현무파이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자체만 위력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비닉하고 어떻게 이동시키고 부대 선정 부대는 어떤 부대를 교육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현지 부지는 어디에다 조성시키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감추고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전쟁 시에는 그런 게 두 번째로 밀려나는데 운영유지라는 게 막 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쏴버리고 소모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제 이 교육 훈련을 시키잖아요. 계속 이 무기는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리고 군수 지원 이걸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려면 이제 해당되는 이 외국에서 도입한 거라면 그 기술 외국에서 무기 체계라면은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할지 그 기술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자국화 시켜야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인데 우리나라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인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거 뭐 미국으로 보내서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뭐 전투기 같은 경우 그러면 일단은 뭐 단순한 비행을 시키려면은 뭐 레이더가 이제 멈춰 있어도 그러면 기본적인 정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폴란드도 겪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극동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처음 도입하는 유럽에서는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의 어떤 안정화, 정착화 시키려면은 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회사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다음에 카이의 어떤 그런 기술 지원, 군수 지원이 초기에는 뭐 돈을 이제 지불하고 와서 뭐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운영 유지하는 방법, 정비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런 조건을 당연히 끼워넣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서 FMS 장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도입할 때 그 항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책자까지 그 교육 훈련 사용할 때 책자까지 교범 같은 거 종이로 된 교범들 아무리 지금 뭐 스마트폰이고 인터넷 세상에는 또 교범은 나름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 이제 묶으면은 거래의 가격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형성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수주받는 입장이니까 그쪽은 발주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기본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이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기존의 현재 K2 전차나 K9 A1 자주포를 그렇게 현지화시켜서 팔면은 그들이 금방 이거에 대한 시스템에서 파악하고 또 면허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자국화시켜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또 그 다음에 시장을 잃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무기 K방산이라는 게 현재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무기 개량용 최소한 개량용이라든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를 빨리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만 K방산이 2030년대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냥 돈 받아서 배불리게 바쁜 회사가 있어요. 뭐 특정 회사인데 업체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이제 그런 회사들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 지금은 돈을 잘 벌어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카이처럼 KF11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만간 생산, 양산량이 나와서 부대 배치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시작이 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미래가 보이죠. 어느 일정 기간 한국형 전투기 FA-50에서 발전된 70% 이상의 국산화율을 갖는 한국형 전투기는 앞에 미래가 최소한 10년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딱 팔면은 우리가 돈을 그냥 벌 수 있는. 근데 지상 무기 체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무인화 쪽으로 자꾸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직 정식으로 채택을 안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수출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캐시가 들어오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벌어서 야 여기 뭐 돈이 뭐 적지 않았 때문에 여기 메꿔.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 회사는 뭐 소위 영어로 캐시카우라고 그러는데 현금을 뭐 낳는 힘들어요. 해당되는 회사는 옆 회사 벌어서 이렇게 다 채우다 보니까 그러려고 인수했나 봐. 그 회사를 뭐 잘한 거지 인수를요. 운도 좋았던 그런 회사는 이제 재투자를 나름대로 국가의 R&D 예산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뭐 ADD나 그렇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미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크고요. 2030년대 지상무기 체계 가지고 또 우리가 K방산의 어떤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항공 분야 군용기 분야죠. 그다음에 잠수함이라든지 뭐 수상 전투함 분야 뭐 헬기까지 포함시켜서 이거를 빨리 육성을 하고 뭔가 좀 치밀하게 제2의 K방산을 이제 목표로 좀 띄워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과도기죠. 아직은 대표적인 선수가 KF11인데 아직 뭐 양산형이 나오기 전이니까 일반 공개되기 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 국가들이 결국 우리한테 처음에 대량으로 물건 사간다 하더라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돈을 주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 기술을 사간 TUK가 그렇습니다. 자주포, 전차, 초등훈련기 더 나가선 T50급의 고등훈련기. 또 하나 아직은 이제 뭐 시작이 좀 지지부진한데 TUK 칸전 그게 우리 이제 KF-21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냐면 2011년도 기준으로 이제 TUK하고 이제 그런 게 형성이 시작이 된 건데 덩달아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우리가 좀 불리할 경우였는데 그때는 K방산이라는 게 초기였기 때문에 수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회사의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직원들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좋은 것만 아니다. 이게 소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해서 그 후속 물건들을 좀 열심히 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방산업체 특히 뭐 특정 업체는 뭐 그 생각이 관심이 실제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해요 그런 부분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데에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이 20년 전에 발전을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면허 생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미국제, 또 이제 유럽제 장비들은 이제 기술들을 들여와서 우리 한국화 시키려고 접목을 시키기 많이 노력했고 고생하던 시절이 2010년도 이전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2년부터 본격 발전했죠. 왜냐면 대한민국 국군한테가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차 자주 마무리해야 됐었고 그 당시 K9, 그다음에 이제 F-50도 2013, 14, 15년도에 일선 부대 배치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갔죠. KF-21 전투기 같은 경우 전차. 근데 전차는 기본형에서 파워팩 문제로 인해서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생산을 하니까 뭐 소량 생산이든 뭐 2차 양산이든 뭐 해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방산 제품이 미국의 관리 안에서 발전해온 거예요. 미국이 초기에는 기술을 줬으니까 1970년대 후반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 컨설턴트 어떤 고문 자격으로 뭔가 좀 알려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ADD가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다. 이 동맹국의 군사력, 군사 무기 기술을 어느 일정 부분 미국과 격차는 있지만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냉전 시절 때 소련 포위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무기 정책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거듭거듭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머리 좋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응용을 또 금방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도 굳이 버텼고 뭐 현대로템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다 모여지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K방산이 미국 무기 체계에 준하는 밑에까지 올라왔구나.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앞에서 막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무기 조달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그 라인을 밤새 가동하고 1년 내내 가동해서 막 급속도로 생산해서 배치하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무기 체계는 복잡하잖아요. 그 옛날에 비교해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뭐 전투기 전차 뭐 한 대 뭐 생산하는데 전투기는 뭐 한 2년 잡아야 되고 전차는 서둘러서 우리 대한민국 기준하면 한 1년 반이고 인도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걸리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 무기 체계를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러우 전쟁 초기에. 왜냐면은 구소련제 T-72 전차를 막 우크라이나한테 앞에 싸우고 있으니까 일종의 방패잖아요.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줘서 계속 밀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밀리면 자기 앞에까지 오니까 러시아군이. 그래서 T-72 전차를 뭐 있는 거 다 준다. 지금 T-72 전차가 폴란드군에 없어요. 그 공백이 있었다는 거 한때 쉬쉬하면서. 근데 그거를 빨리 채우려다 보니까 초도 제품도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초도 제품이 교육 훈련 해당되는 승무원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또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도 제품을 빨리 들어와서 뭔가 정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갈 물건을 대신 빨리 우리한테 줄 수 있냐. 그게 뭐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전투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에 막 납품을 하려던 거를 빨리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오케이 하니까 그럼 그 다음 발주를 3차까지 4차까지 해주겠다. 그런 상당히 우리가 K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계기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정책이 된 거죠. 그래서 급한 물건들 구소련제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 준 거 공백을 대한민국 제품으로 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 준하는 무기 체계고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또 미국은 자기들이 비축했던 M1 A1 지금 A2로 넘어가지만 비축한 전차 미국은 이제 그걸 잘하니까 드넓은 땅에 뭐 여러 가지 부대에다가 비축을 잘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왔고 물론 그게 뭐 가솔린 엔진이다 뭐 여러 단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를 따질 때가 아니었고 폴란드군은 2,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투트랙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고성능 무기는 미국제로 이제 그래 비축한 거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군에 납품하는 거 빨리 받아서 채워 넣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전차를 줬기 때문에 자주포도 뭐 122mm 자주포도 줬기 때문에 구소련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색다른 수출이 이제 이루어졌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그 사례를 이제 폴란드 사례를 보고서 뭐 미국제 무기라든지 뭐 서유럽제 뭐 전투기라든지 사면서 동시에 한국제 제품을 이제 산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게 상당히 좋은 이제 사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이어지는데 동남아시아 시장 꽉 잡고 있고 근데 걱정은 이제 중동 시장을 또 이제 어떻게 뚫을 것인가. 거기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니까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방산 무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전문 것도 아니고 또 미국도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제로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중동 국가들도 마치 폴란드 사례를 들면서 면허 생산,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공동 개발 그걸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근데 아랍에미리트 해주는 건 좋은데 또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거 해주면 또 제2의 튀르키예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수출 협력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사우디보다 더. 사우디는 그동안 이제 보여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랍에미리트가 과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외교 관계도 여기저기 다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아닌가. 우리 K방산의 진출을 현지화시키는 거를 폴란드는 그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뭐 주변국에 판매한다. 예측을 할 수 있고 사우디까지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예측이 안 될 것이다. 외교 관계가 뭐 중국하고 긴밀하다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손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의 전통적인 폴란드보다는 중동 국가들은 이제 그런 이중적인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나라별로 방산 수출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때가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종의 뭐 방산 보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무조건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제 과제가 2026년도부터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스웨덴이 선택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컸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인접국을 선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 잠수함이 대한민국에 1999년대 와서 214급 잠수함하고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는 거죠. 독일 거만큼. 그다음에 그쪽에 연안 지역이 수심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트해가 그리고 지금 폴란드 해군이 대량 도입하는 뭐 캐나다 사업처럼 캐나다 사업도 뭐 이제 단계별로 4척에서 롱텀으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12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배치 1, 배치 2, 배치 3. 근데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한꺼번에 12척 사면 돈이 캐나다 국방비가 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는 이제 큰 사업이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60조라고 하니까. 근데 폴란드는 2-3척. 일단 연안을 순찰할 수 있는 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잠수함과 동시에 주변국하고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잠수함의 공통화도 필요했고 물론 이제 독일이 있고 스웨덴이 있는데 해역을 보니까 독일 것보다는 스웨덴 게 좀 더 성능이 자기들한테 맞은 거예요. 작전 요구 성능이 ROC가. 그다음에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경제협력도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양쪽에 침공을 받았던 소련과 독일한테. 그런 감정도 기반을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스웨덴 잠수함을 더 점수를 뭐 단 0.1이라도 준다든지 심리적인 것도 작용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파격적으로 스웨덴 선정이 되지 않았나. 스웨덴 잠수함은 그동안에 싱가포르에 중고 잠수함 수출하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싱가포르 해군도 최근에는 뭐 독일제를 더 선호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실적이 있고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고 과거의 역사를 이제 비교했을 때 독일보다 스웨덴제 사서 오히려 문제가 없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배경이 또 작용하지 않았나. 기술적인 거야 뭐 어차피 뭐 비슷하니까 스웨덴 잠수함이나 독일 잠수함이나 뭐 각자 탁월한 성능들이 있으니까 어떤 심도가 낮고 촉수가 몇 척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3,000톤대 잠수함을 가지고 이제 뛰밀었다는 게 경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워낙 우리가 이 장보고 3를 수출 상품으로서 내놔가지고 성공한 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필요하죠.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업에 가서 우리가 폴란드 사업에 지긴 했지만 독일하고 경쟁을 했다. 그래서 여기도 캐나다 사업도 지금 오게 된 거다. 뭐 그런 어떤 좀 배경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패배하기는 했지만은 예상 밖으로 유럽에 또 가서 경쟁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저는 뭐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HD 현대 하나오션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HD 현대가 자기들이 수중 잠수하면은 좀 약하니까 조금 뭐 음해성 발언들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쪽 그 홍보를 할 때 유럽에 가서 그건 또 하나의 뒷얘기고 그런 설레가 있었는데 캐나다 사업에서는 오히려 이제 HD 쪽에서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 뭐 자동차 사업부도 있고 그런 현대자동차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불협화음은 없는 걸로 협조를 잘하고 뭐 정부에서 주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팀이 캐나다 사업 경쟁에서는 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뭐 나쁜 얘기는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폴란드 사업은 우리에게 있어 좀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폴란드 해군의 선택은 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선정한 거다. 척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뭐 지금 와서도 이렇게 뭐 대서 특비를 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요즘 폴란드가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유럽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군비를 늘리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나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의체인 EU 여기서 봤을 때는 신냉전이잖아요. 어떤 시대가 또 바뀌어서 중간에 우리가 즐겁게 보냈던 30년 전에 있었고 물론 미국한테는 대타리 전쟁이 20년 있어서 괴로웠지만은 그 지나면서 또 신냉전이 이제 등장했어요. 과거에 냉전 시절 때 70년대 80년대 그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던 소비에트 연방이 다 흩어지면서 러시아는 줄어들면서 순수한 러시아의 군사를 가지고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냉전 시절 때는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는 일종의 중간에 폴란드가 바르샤바 조약군이었고 동독이 있었고 최전방은 그 당시에는 서독이었죠. 근데 그게 그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일단 1차적인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89년도, 90년도 맞이하고 그리고 걸프전이 생겼고 이제 바로 이제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에 그리고 91년도 2월에 다국적 연합군이 이제 쿠웨이트를 탈환했었고 그 연말 91년 연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경선이 중간에 이제 회색지대가 있어요. 중간 완충지대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러시아로 줄어든 현재 소련에서 러시아 줄어든 러시아 자기들이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력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핵무기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재래시 전력을 경제력에 맞게 조정을 하던 시작이 해야 되고 정치 체계도 서방 측에 또 민주제도 흉내를 좀 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영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나토가 자기들 살기 위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뭐 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재래식 군사력이 동진을 합니다. 옆으로 동진을. 그거 다 가입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은 그 시절에 그걸 겪으면서 저렇게 동진을 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 결국 폴란드, 근데 이제 그 폴란드까지 가서 딱 섰는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계속 가입을 하겠다. 2010년대죠. 물론 2014년대 1차 러우 전쟁이 발생했죠. 크림반도 중심으로. 지금 2차 전쟁입니다. 앞으로 3차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진 정책에 의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한 중간지대가 회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뺏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전방은 폴란드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제 서독이었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폴란드가 최전방으로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러시아하고는 워낙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자기들 어떤 과거의 국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었고 여러 경우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그러다 보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일단 최전방의 방벽 역할을 한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우크라이나가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는 아니고 그래서 군사력을 이제 증대시키는 거를 과거의 서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전차 보유, 전투기 보유를 이제 계속 미는 거죠. 협력을 해주는 거고 뭐 돈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나토 자금을 그다음에 스스로 폴란드는 역사적인 자기들이 겪었던 거를 이제 생각하면 역사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그렇지만은 현재 폴란드의 육해공 군사력을 보면은 육군에 집중돼 있어요. 공군력은 아직도 멀었어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보유 대수가.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가 48대예요. 물론 저번에 추락해서 47대가 되지만은 F-50 현재 12대 얼마 안 돼요. F-35A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해서 미 본토에서 훈련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 본토에서 폴란드 영토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만 실전 배치가 되는 건데 아직 초기 단계고 제가 느끼는 온도는 폴란드군은 아직 멀었다. 전차가 지금 800여대를 목표로 지금 다 빼준 거 T-70 전차 그다음에 자국에서 개량한 러시아제 전차를 개량한 PT-91 시리즈 이것도 결국에는 사라질 전차 다 보내야 돼. 결국 지금은 몇 대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보면은
그것도 줘야 돼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받으면은 바로 교육 훈련할 때 사용하던 전차 계열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빼줘야 돼. 지금의 122mm 자주포도 다 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고 현지에서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군사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잠수함도 이제 선정해서 사인을 한 거지 그게 만들어지거나 가져오거나 실전 배치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26년인데 향후 4년 요 사이에 폴란드 군사력이 완전하게 안정화되려면은 아직 시간이 더 있다, 필요하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폴란드가 어떤 비전을 보여준 거, 우리가 이러한 장비들을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민국에 발주를 했다. 이거는 홍보성이죠. 나 이렇게 무장력을 군사력을 증대할 테니까 쉽게 넘보지 마라. 근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 돌파해서 빨리 폴란드를 그러기 전에 폴란드를 갖다 때려야 되는데 그런 조급성이 푸틴한테는 있는 거고. 근데 2030년, 그러니까 유럽에서 2030년대에 폴란드군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작 단계다. 이건 이제 유럽의 상황이고 또 중국, 뭐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경우는 아직 마무리 거기도 안 된 거예요. 중국도 대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나 지휘부나 무기 체계가 다 완비가 100%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 지구상에서의 어떤 대전, 세계대전급의 지역 전쟁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향후 몇 년 앞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2030년대가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 전 단계 시기고. 그래서 폴란드의 어떤 군사력이 강력하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마치 냉전 시절 때 러시아제 T-70 전차 7,000대까지 면허 생산한 규모를 갖추려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군사적 역할이나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나토가 좀 웃기는 게 말로는 이제 뭐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방산을 다시 부흥시킨다고 말로는 이제 아주 성차 아주 그냥 쫙 많이 벌려놨죠.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뭐 일부의 뭐 자주포라든지 어떤 무기체계 일부는 지금 생산 증대를 한다든지 뭐 수출을 뭐 늘린다든지 협상을 많이 한다든지 협의를 많이 한다든지 세일즈에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죠. 접할 수 있고. 근데 뭐 아직도 이 나토의 주요 국가들 특히 뭐 프랑스, 독일 아직 정신 안 차렸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폴란드의 역할이 앞에서 이제 방벽이 넘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 과도한 그 역할을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의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되더라도 일단 뭐 그 지리한 전투를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게 어떤 아주 한쪽이 뭐 이렇게 결판을 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도 유지되게 이쪽에 배후 국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하지만은 속도가 느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 옛날의 강국이었던 냉전 시절 때 못 믿겠다는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어떤 지원이 좀 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대가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결국 K방산에 의존한도가 많아졌고 앞으로도 높은데 2030년까지 K방산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화 시키겠다. 가고 있는 거죠 막판에. 우리는 이제 뭐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도 일반 경제 수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5대 4대 아주 중요한 경제 수출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첫 번째고 뭐 자동차가 있고 조선이 있지만은 뭐 네 번째라면 이제 방산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서 어떤 숫자상으로는 다 채워야 되고 지금 폴란드군의 전차부대가 K2 전차부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게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PT-91이 구소련제 개량형 전차가 다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레오파르트 옛날 2A4 같은 옛날 그 냉전 시대 전차도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러한 레오파르트 시리즈 중에서 구형은 또 빼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 경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무기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 근데 배후 국가들은 말로만 여러 가지 뭐 아주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 폴란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아니면 매달 현지 뉴스 나오는 거를 어떤 이간질하는 뉴스에 관심 갖지 말고 순수하게 폴란드가 어떻게 면허 생산이나 현지화 시키는지야 그게 상당히 좀 우리가 지켜보고 그 높낮이가 얼마큼 우리한테 받아갔는지 기술력을 그것도 좀 관측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다음 판매할 물건은 어느 정도 좀 성숙도가 높아져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력이 좋아져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될지 이거를 좀 연구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군사력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2030년으로 넘어가야만 어떤 유럽, 나토의 방벽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과거에 서독이 했던 것처럼. 요즘 중국 군부에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조사받고 숙청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다지기죠. 왜냐하면 넘버 2 어느 나라든지 넘버 2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권력 순위의 두 번째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의 한 2년 사이에 그걸 지켜보고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이걸 다 추적하고 조사하고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모아놨다가 이번에 실행을 하지 않았나. 그동안 알려진 시 주석의 어떤 측근이었던 했던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하고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지금 기율 위반 혐의로 전격 조사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게 뭐 권력 투쟁에서 밑에 장성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쳐내고 좌천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장유사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이제 쳐낸 거. 그 군사 지도부의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 주석은 일종의 자기의 어떤 권력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지고 또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뭐 말 그대로 중국 내부의 정치 권력 투쟁 그런 문제지 이게 뭐 대한민국이 뭐 우리 유튜브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서 당장 중국이 뭐 민주화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상당히 과장되게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도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제 주변에 저희 지인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 카톡으로 보내는데 결국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권력 투쟁의 일환이지 이것이 주변국에 대한 뭐 대만 뭐 침공하는 거든지 이거 자꾸 결부짓는데 그거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어차피 시 주석은 27년도까지 다 준비를 다 끝내라 대만 침공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 끝내고 그러면 27년까지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그게 뭐 두 번째 서열이든 다 쳐내는 거죠. 그러면 공백이 생긴다? 그건 일시적이죠. 공백이 생기는 건 일시적이고 올라올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 말 잘 듣고 충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노리고 나이 많고 자기한테 어떤 대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딱 다 걸로 하나씩 이제 뽑아내고 조만간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기반이 이제 또 새롭게 갖추는 거고 자기는 어떤 집권하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가면서 27년도 이후에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대만을 침공하는 실제 오퍼레이션 가동하는 시기는 27년이 아니라 그 이유다. 근데 또 무기 체계가 전반적으로 중국의 무기 체계가 최신형들을 서방 측 기준의 고성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도입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방 군구에 있는 그런 무기 체계까지 다 갈아치우려면 또 생산해서 배치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요. 유사시는 다 동원될 수 있으니까 다 차출해가지고 부대들. 그런 측면에서는 2030년도 초반이 되지 않을까. 서둘러서 봐도 어떤 미국의 준비든 물론 맞서는 측면이 있지만은 일본도. 근데 이제 중국군의 어떤 준비, 지휘부를 교체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 모든 거를 감안하면은 2030년도부터가 진짜 어떤 대만 들어가는 그런 위협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이게 대만 침공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시기는 2027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 내부 권력 투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마치 뭐 중국의 민주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한 2년 이상 동안 지켜봤는데 결과는 뭐 시주석이 그냥 여전히 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뭐 영국의 총리가 오는데 제대로 못 만날 것이다. 얼마 전 뉴스였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자회담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그들만의 문제죠. 그들만의 문제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대만 침공을 과연 언제 그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휘부가 가동될지 그 능력 있는 지휘부인지 이제 그런 부분은 관심을 이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의 권력 투쟁 얘기는 그렇게 뭐 지켜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주 뭐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이제 부풀어지는 쪽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장유사가 중국 군부 핵심 인사로서 미국의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장유사가 이제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고 이제 하는데 그 단서 증거를 중국의 핵공업 집단 공사 뭐 이름도 또 재밌습니다. CNNC 영어 약자로 하면 그 집단 공사의 구지인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부패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진술을 한 거죠. 그 동안에 장유사가 이제 어떤 그 행로를 이제 지나왔는지 보면은 미국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뭐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양국 간에 뭐 2012년도 뭐 13년도 이럴 때 한참 그 긴밀할 때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럴 때 이제 미국 측에서 고도의 대화하면서 이끌어낸다든지 중국의 핵무기 수준을 이제 보는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암암리에 또 기본 자료 간단한 자료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중국군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국가적이죠. 보안 위반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술로 인해서 이제 증거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들여서 조사를 한다. 그런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최근에는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중국 군부에서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도화시키겠다. 뭐 미국 수준으로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핵탄두를 1,500발 정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03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갑자기 이제 발전을 이제 하는 거니까 중국군의 핵무기 전력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로 루트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결정적인 걸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뭐 유사한 정보를 좀 아웃라인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국가 보안 위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잡아들일 수 있는 거고 권력 투쟁 내부 어떤 질서를 이제 다시 재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잡아넣고 말 그대로 아주 뭐 심한 말로 죽이진 않더라도 이제 좌천시켜서 뭐 집에 가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 중국 군부가 시진핑 중심으로 더 정리되는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능력은 두 번째고 충성심이 더 앞서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다 이제 다 섞어가지고 보겠죠. 그래서 이번에 노장들을 다 제거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TV에서 봤던 공개된 회의, 중국의 이제 회의에서 나왔던 푸진타오를 이제 회의장에 내쫓는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노장들을 다 제거하고 다 집에다 가두는 가택연금 그렇게 해서 젊은 소장파들을 다 교체하는 지금 과정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나이 차이도 있지만은 그래야만 또 말 잘 듣고 충성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게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만 침공하는 거 거기에 또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물론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언론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그들만의 문제죠. 이 능력이 없는 충성심만 강한 뭐 간신들이 시주석한테 막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죠. 왜냐면 1949년도에 지금의 대만하고 이제 마지막 뭐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금문도 전투라든지 뭐 완전히 패배한 그런 부분이 재현될 것이다. 그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국군은. 그래서 그런 게 부정적으로 얘기들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떤 충성심에 앞선 어떤 그런 소장파 장성들이 이제 기용이 되고 지휘부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일종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 대만 침공을 기획하면은 중간중간 전투 여러 가지 종류의 전투에서 패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린 지켜보면 되는 거지 중국군 입장에서 걱정을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지 않나. 향후에 지금 이제 2026년인데 27년, 8년, 9년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먹잇감을 삼는 언론사들만 이제 돈벌이 즐거운 거죠.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거쳐서 2030년대 초반부터는 진짜 전쟁이 폭풍이 이제 불어닥치지 않을까. 대만을 진짜 들어가는 상황.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반을 시주석이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10년, 앞으로 이제 뭐 5년 이 사이가 지금 뭐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기반을 확실히 닦아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대만 침공을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명령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단계. 그게 바로 이제 2030년 전후로 실제로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주한미군 문제가 또 연계돼 있고 한반도 문제가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중국군의 뭐 소장파 장성들이 뭐 새로 기용돼 가지고 뭐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건 그들의 문제지. 그것까지 왜 우리가 걱정을 해줘요? 이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부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대만 문제 같은 군사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단 무기체계 중심으로 보면은 현대화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10년 사이에 급발전했죠. 그래서 뭐 항공모함 중심으로 전력도 그다음에 함재기도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소위 무기지만 제품이라고 표현하면은 미국 제품을 많이 흉내 그대로 카피 뜬 게 많지 않습니까? 함재기의 조기용보 통제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작전 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미국 걸 그대로 베낄 수 있냐. 근데 이 무기체계 발전사를 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경우는 많아요. 꼭 뭐 중국 일에서 철저하게 뭐 카피를 뜬다는 아니고 흉내내는 무기체계 항공기 분야에서 또 심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무기체계를 미국에 준하는 아니면 미국을 앞서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무기체계를 확보한 상태.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사람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하는 사람은 지휘부를 말하는데 기존에 실제 엔지니어 계통이나 군에서 엔지니어 계통이나 그런 기술 담당하는 장교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위에 지휘부가 이제 갈아치우 바뀌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서 실무자들은 계속 준비를 할 거예요. 대만 침공 시주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뭐 쳐들어갈 준비를 끝내라 27년 말까지.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들어갈 저기를 하는 거죠. 노림수가 이제 생기는 거죠. 27년 말 이후에는 오히려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7년 말 이후가 문제다. 위에 지휘부 바뀌는 거는 장성들 바뀌는 거는 그거는 뭐 수시로 있었던 일이고 뭐 대한민국도 그런데 뭐 중국이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재편되고 지휘부가 재편되면은 진짜 이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위협하고 포위하는 전략 뭐 그런 거였다면 진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2027년 말 이후에 그게 이제 어떤 최대 수치로 올라가는 게 2030년 32년 사이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중국이 앞으로 더 조심스러워질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지금은 이제 과도기죠. 사람들을 다 교체하고 뭐 속아내고 깜빵에 보내고 가택연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중간 단계로 봐야 되고 이걸 지나면은 최소화시키려면 시간상으로는 좀 최소화시키려면 1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2027년 말까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내적인 거 외적인 걸 다 정리를 하는 시간. 그래서 뭐 2년 동안은 다 정비를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공격적으로 나온다? 공격적이라는 건 이제 기존의 대만을 포위 훈련하는 거, 뭐 봉쇄하는 정책 그 부분은 지속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위에 상층부와 상관없이 중간
민간 지휘부에서 훈련을 이제 핑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하지만은 포위, 훈련, 전략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향후에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뭔가 다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면은 8년부터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갈 태세가 다 끝났으면 한번 언제 들어갈까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연구를 하겠죠.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자기들이 가상 이제 전쟁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볼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 이유가 뭐 공격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내부 정리 기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내부 정리 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사를 했을 경우도 그렇고 그런 그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무5가 실전 배치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면 되나요? 현재 실전 배치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전 배치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금 초도 부대가 지정이 된 부대에서 탄도탄을 받아서 초기 운영 단계죠. 근데 이게 이제 부대가 창설된 거기 때문에 증설이 아니라 창설된 거기 때문에 위치도 지금 강원도 쪽 중동부 전선으로 저 추정을 하고 있고 예전에 현무 2나 3 시리즈는 저쪽 충청 남북도에 있었는데 부대가 그건 이제 2006년, 7년, 8년 기준이고 현재 2025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기준을 하면은 지금 강원도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마치 군사 관련이나 미리터리 이런 무기 기사가 아닌데 이 뭐 육군의 어떤 뭐 부지 뭐 이렇게 부대를 뭐 어디 뭐 땅을 얻어서 뭐 이렇게 부대가 옮겨간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가 공군기지는 뭐 다 이미 다 노출돼서 뭐 새로 공군기지를 이제 만들고 옮겨가도 그 뻔할 뻔짠데 특히 이제 육군기지가 감춰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쓰면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강원도 중동부 전선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제 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하 뭐 대대라든지 그다음에 더 크게 이제 뭐 여단급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되려면은 계속 이제 물건들이 미사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현무5가 크잖아요. 상당히 일선 부대에서는 해당되는 부대에서는 참 많은 고생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의 어떤 그런 운영이 더 중요하고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이게 위력이 어떻고 뭐 100m 뭐 내려간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운영하는 부대의 애로사항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력만 얘기하다 보면은 위대하고 대단한데 일단 사용자가 잘 적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면은 현재 2025년 말이면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백 발을 이제 양산 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이제 부지 선정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웬만하면은 그런 군부대가 들어오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특별한 지역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대로 배치하겠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현 정부에서 이제 현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생산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게 수백 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나라 그 육군의 미사일 부대 도입하는 예산 규모를 보면은 한 200여 발. 이 무한정 뭐 보유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정형화된 부대에서 200여 발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무5를 앞으로 대량 생산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무5만 200여 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현무2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무3 순항미사일 시리즈도 있고 현무4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유사시에 오히려 사용하기가 원활하게 쉬운 무기이기 때문에 탄도탄들이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동시에 생산을 해야 돼요. 개량 버전도 동시에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현무2 초기 버전 현무2A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초도 배치가 2006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어느 일정 부분 이 냉장고에 있는 물건도 갖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안에다 놓으면은 썩잖아요. 냉장고 안에 넣어도 변질되고 그런 것처럼 무기 체계도 특히 미사일 쪽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동시에 생산을 하려다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대가 골고루 미사일 부대만 탄도탄 부대, 순항미사일 부대만 육군의 미사일 전력사령부에 그것만 중시할 수 없고 다른 기타 뭐 항공 전력이라든지 전차, 장갑차 이런 것도 동시에 생산 조달해서 부대 배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한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지 않고 비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창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비축 기지, 그것도 뭐 또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온도를 다 맞춰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습기 같은 문제라든지 그걸 다 하려면은 이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수백 발, 1000발 이상 뭐 한다는데 이란조차도 그렇게 못했던 걸로. 왜냐면 이스라엘을 항공전 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소모하니까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기간이고 그런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대량이라는 게 어느 일정 부분 숫자를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게 비닉무기고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무5만 놓고 볼 때는 200여 발, 뭐 한 300발 가까이.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전차 포탄이나 견인포 포탄처럼 뭐 따로 포탄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도탄 자체를 운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을까. 애로사항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현무5를 한국형 벙커버스터라고 부르는데 애초에 북한의 지하 핵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게 사실인가요?
그게 목적이죠. 나머지는 처음부터 시작한 그 탄도탄들은 일단은 파괴력, 그러니까 관통력이 좀 제한적이었다면은 이것은 그냥 이것만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탄두 무게를 8에서 9톤을 만든 게 그 파괴력을 갖추면서 계속 폭발력으로 인해서 뚫고 들어간다. 이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유례가 없는 그 재래식 탄도탄이죠. 기존에 러시아나 중국은 다 전술 핵 아니면 전략 핵으로 이제 파괴력을 갖추는 건데 이것은 그냥 재래식 탄두기 때문에 뚫고 들어간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는 게 목표고 이게 또 공군의 이제 F-15K에서 투발사할 수 있는 타우로스 차이점은 그거는 탄두가 한정돼 있고 무게가 그다음에 공중 발사식이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발사식이 이렇게 8, 9톤짜리 탄두를 장착하면은 완전히 다른 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이 일종의 뭐 공군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육해공 전략 한국형 전략 미사일 이게 이제 뭐 핵탄두를 탑재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근접하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확보하게 되는 거고 심리적인 위안이 좀 사실상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이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재래식 무기로서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이게 지금 8에서 9톤짜리 탄두를 장착하는 현무5가 되겠습니다. 현무5처럼 이렇게 강력한 무기는 실제 전투보다 심리전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나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2024년 10월 1일 국고에 날 때 공개를 느닷없이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2024년 10월 1일 전에는 일반적인 거 여론이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 그런 거에서 통용이 됐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한테 과시하는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제 이 핵무기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죠.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미 발사체 탄도탄을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다. 그런 어떤 의미도 크죠. 그리고 이 지상 발사 탄도탄을 수중 발사 지금의 장보고 3 배치 1 배치 2 물론 이제 아직은 500km에 뭐 발사관 6기짜리에서 10기짜리인데 뭐 세컨 배치 2에서 근데 이걸 계속 개량을 하면은 이 현무5의 기술을 이용해서 수중 발사 탄도탄 아주 강력한 탄도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시간을 지금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기반을 다 깔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보고 3 3000톤대 잠수함이 배치 1 배치 2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배치 2가 이것도 역시 SSN 원자력 추진기관의 공격 잠수함에 가는 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SSN이라는 공격 원잠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단계적인 준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뭐 무기 체계가 아니고 과거에 제5공화국 시절부터 해서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백곰 미사일부터 그다음에 현무1. 그러니까 현무1이 오랜 기간 미국의 통제를 이제 받다 보니까 평양 이상을 날아갈 수 없는 탄착을 할 수 없는 현무1을 주력으로 삼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실험도 하고 2006년 전후로 해서 2009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서로 조약이 있는데 협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풀어준 거죠. 계속 단계별로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을 보는 거죠. 능력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해서 어느 정도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나.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거리를 2009년 이후 얘기예요. 사거리를 늘려주면은 이게 이제 북한 평양이나 뭐 신의주 이렇게 되는 사거리가 있는데 이 한반도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이게 돌리면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노림수가 이번에 이제 SSN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얘기할 때 그 노림수가 나왔잖아요. 이왕이면은 북한만 감시 추적하지 말고 중국의 잠수함도 감시 추적을 해달라. 서로 이제 양국 간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후에 해설이 나왔잖아요. 미국 트럼프 쪽에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먼저 시작한 게 공격 원잠 지금 2035년도 정도에 이제 나올 공격 원잠 전에는 전 단계는 이제 현무 시리즈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무 시리즈 중에서 어떤 끝판왕이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크기, 탄두 무게 뭐 이런 거 끝판왕이 될 수 있는 현무5. 물론 현재 현무6하고 현무7이 이제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극초음속이라든지 지금의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들이 탄도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그런 용도로서 따로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현재로서는 실전 배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끝판왕이다. 그게 바로 현무5라서 그래서 이게 현무5의 의미가 상당히 지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파괴력을 가진 무기라면 정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대방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도 핵무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재래식 탄두고 이게 뭐 8에서 9톤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좀 엄중한 그 한반도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과연 대량 발사를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좀 저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예요. 상대방은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 핵무기 탄도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쐈을 때 아니면은 미국식의 참수작전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시에 평양에 들어가서 우리 참수작전을 할 때 그 나머지 그 군부대들 그런 이제 미사일 부대
부대들이죠. 동시에 타격을 하면 모를까? 이거 미사일만 쏴서는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이 왔을 때 같이 사용하는 무기로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그런 상황이면은 누를 수 있다 버튼을. 여러 가지 뭐 육해공 해병대가 다 동원돼서 한꺼번에 동시에 작전을 한 번에 확 해버리면 마치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이제 납치 데리고 오듯이 그런 작전 아주 은밀하고 긴밀하고 상당히 오밀조밀한 작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독 사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될 문제예요. 이거로서 뭐 단독 발사한다고 해서 이 무기체계 하나만 사용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육해공 어떤 전력이 동원됐을 때 그때는 이 효과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무5가 부대에 배치되면 크기나 이동 때문에 위성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나요? 일단은 이제 뭐 러시아 두 번째 중국의 어떤 정찰 위성이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동 배치를 하고 기동을 한다면은 금방 포착이 되는데 북한이 아직은 정찰 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당분간은 어떤 비닉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동을 해도 야밤중에 이동을 할 테니까 밤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잘 은닉을 비닉을 해가지고 대형 트럭이지만 우리가 또 일반 민간 트럭도 그만한 사이즈의 건설 트럭도 많으니까 위장을 잘해서 야밤중에 밤에 야간에 이동한다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보장이 되는데 북한의 이제 정찰 위성이 드디어 이제 본격 배치가 되는 2030년대 지금은 이제 좀 중단된 상태잖아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딸리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뭐 좀 효용성이 있는데 앞으로 2030년대에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감출지. 그래서 그 전에 부대 배치를 잘 해야 되죠. 부지 선정 빨리 해서 끝내야 되고. 해당되는 부지 선정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일반 민간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감춰야 되는데 결국에 현무2 때 유야무야 인터넷상으로 많이 노출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과거에 어떤 교훈을 삼아서 현무5 부대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 선정과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게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래야만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당히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겠죠. 그 해당되는 부대나 이제 육군의 미사일 전략 사령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별도 이제 시설 관리 팀들이 또 있으니까 시설 관리 병력들이 있고 지휘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도 생산을 배치를 뭐 몇 기 몇 발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왜냐면 군부대가 옛날 같이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우격다짐을 운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부대, 다른 계통의 어떤 병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역시 탄도탄은 육군의 아주 전략 무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무5가 제일 무서운 무기일까요? 아니면 더 신경 쓰는 다른 무기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함께 동원되는 한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들. 요즘에는 2025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이 우리한테 이제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깨졌잖아요. 북한은 핵무기 중심이고 그다음에 방사포 중심이기 때문에 전차, 자주포 부분에서 우리는 딱 정의화되어 있고 운영 유지, 군수 지원이 아주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 뭐 여러 가지 행사용 뭐 장비들을 생산해서 보유하다가 뭐 몇 가지 생산 몇 종류 생산하다가 또 다른 걸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옛날 중국의 어떤 90년대 초중반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전략 자산은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제 현무5를 하겠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으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다 합해지면은 그게 잘 융합이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경으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차 기동부대, 7기동 군단 그런 부대가 최소한 개성 쪽을 우리가 탈환하게 해서 움직인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두렵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재래식 전력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밀리기 때문에 DMZ 주변에 북한 쪽 DMZ 쪽에다가 이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방벽, 전차 방벽을 세웠다든지 다시 건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잘 이제 배경을 두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한미 정상회담 한 이후에도 지금 미국이 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왜냐면 주한미군 개편도 있고 우리 또 전자권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또 이게 점진적으로 뭐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급속도로 뭐 주한미군 임무 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조용조용하게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전력 변화를 좀 갖추면은 한반도에서 균형을 좀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공군, 해군, 육군의 어떤 새로운 시정무기 도입하는 거를 사업을 좀 차질 없이 하면은 그 자체가 또 견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 핵무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KF-21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온 방문이었나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전투기 보유 종류가 4세대 아니면 4.5세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 최우선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군사 경제 정책이죠. 안보 문제, 포괄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5세대 전투기를 지금까지는 도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트럼프 정부가 판매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사이를 좀 지금보다 개선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어떤 같은 그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다. 또 종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F-35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도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대만 공군의 사례를 보면은 F-16V라는 전투기를 66대로 발주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제 정책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다 승인을 해줘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동맹으로서. 근데 물건을 실제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공급망의 이유로 뭐 지연을 해줘. 그러면 대만의 지금 F-16V가 실제 신규 생산 개량한 기체 말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는 다 개량한 거예요. 신규 그 새로 만든 전투기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자기한테 경제 측면에서 경제 정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관세 문제에서 어떻게 대들고 있는지 아니면 양보를 하는지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만이 빨리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F-16V 발주 국가가 또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또 배정하면 이제 그 핑계 되는 거죠. 아예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완납하기 전에는 대만에 공급 못 한다. 이게 전투기 공급망이 그렇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발주를 했다, 뭐 협상을 한다, 결정을 했다, 뭐 사인을 MOU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뭐 무기가 전투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선택의 여지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전투기 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일단 러시아하고 중국은 배제를 하고요. 미국 때문에. 그러면 서유럽인데 이미 서유럽에서 유럽 파이터 타이프는 이런 2대 도입을 했어요. 영국하고 원래 가까운 나라니까. 근데 이건 4.5세대. 그것도 4.5세대 중에서 A사 레이더 성능이 조금 미약한,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그런 4.5세대 전투기고.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라팔인데 작년 연말에 라팔 전투기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도네시아처럼 여러 전투기를 보유하고 상황에 따라서 골라 쓰겠다는 거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뭐 정비하기 어려워서 이건 옛날 방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펼치는 거고. 그건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자기들이 어떤 국방비를 투자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 도입한 판매한 나라의 관계에 따라서 사용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정책이에요. 그걸 그동안에 2025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 밀리터리 유튜브계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일방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었죠. 그들의 생각이 뭔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이제 접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대만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인도네시아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골고루 신형 전투기로서 4.5세대 이상의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생산을 앞두고 있는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가 뭐냐 따져보니까 KF-21이라는 그런 미국이 승인을 했어도 여러 과정이 있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은. 목표 연도가 있어도 또 다른 이유로 그때 당시에 미국 행정부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 행정부에 따라서 인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뭔가 뒤에 작업을 하면은 더 지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F-35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건데 스텔스 전투기 도입국으로서 포함을 시켜주고 그 그룹에 넣어준 건데 그게 언제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유사 제품 바로 그 밑에 제품이 뭐냐 그게 바로 K방산의 KF-10 전투기. 물론 폴란드에서는 K2 전차가 그랬고 K9 자주포가 그랬고 천무가 그랬던 거예요. 미국의 그런 무기체계 M1 전차에 바로 그 수준에 있는 전차 K2 그다음에 우리가 K9 자주포 생산하지만은 미국의 M109, A6, A7 팔라딘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게 K9이요. 그다음에 하이마스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생산하면서 야전에서 운영 능력이 그게 바로 천무고.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게 집중되는 게 KF-10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전투기.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칸이 또 있는데 그 아직 뭐 제대로 출발도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F-35에 발주를 한 상태에서도 KF-10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전투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뭐 터네이도 IDS 전폭기죠. 그다음에 미국제 F-15C, D, 이글 공주전 중심에 그다음에 98년도 이후에 도입한 뭐 F-15S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도입하기 시작한 SA 버전.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구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튀르키예 칸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현재는 KF-11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전엔 재작년에는 영국 주도의 GCAP라는 다국적 국가들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에도 거기에 가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거기에 가입은 됐는데 지금 현재 GCAP, 영국 주도의 GCAP가 또 실제 우리 눈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은 제대로 된 모컵도 없는 수준이니까 이것도 튀르키예 칸처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서방 측의 전투기는
이게 사실상 이런저런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KF-21이 유일하다시피 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올해 2026년 3월에서 4월 달에 있을 양산형 전투기 출고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갖는 상징성이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부, 현 정부에서의 실적보다는 이게 대내적인 K방산의 상징성을 아주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9월 이후에 공군 그 전투 비행단의 전투 비행 태대에 배치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의 갖는 상징. 물론 운영하는 부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비, 훈련, 교육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착시키려면은 자기들이 속사정이 있겠죠. 그거를 인수받는 공군 전투 비행단의 전투 비행 태대는. 근데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실전 부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거 대단한 전투입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우디아라비아, 뭐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아시아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는 또 받을 예정 국가니까 당연히 주시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적극적인 아주 열성적인 그 표현을 안 하더라도 아주 뭐 자기들이 속마음을 감추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뭐 현재는 뭐 2026년 2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는 거냐, 도대체 행사 언제 하는 거냐, 그리고 실전 부대에서 막 그 경락거에서 나오고 뜨고 하는 거 언제 볼 수 있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건데 이또 뭐 몇 달 후 얘기고 뭐 K방산이 좀 터져야 뭐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전투기 수출도 본격화돼야 되니까 FA-50이야 좀 사실 선방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확산이 안 됐고 KF-11이 이제 수출에 본격 가담을 해야만 거기에 같이 함께 FA-50도 공격기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세트 물건, 하이로믹스 개념으로서 더 팔릴 수 있는. 그러면 혼자 지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은 KF-11이 나중 동생이 등장, 성능은 형이지만 형급이지만은 관계는 이 동생뻘 되는 KF-11을 빨리 등장을 해줘야만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양산 전투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한 관심을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심을 우리한테 보인 거고 도입을 할 것이다. 어느 일정 부분 숫자. 그러면 그 단위가 보통 48대에서 72대 사이는 도입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로우급 전투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뭐 똥5라고 얘기하는 F5 운영국이었어요. 그러한 전투기도 운영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든지 KF-11은 사갈 나라고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 사가지 않을까. 아랍에미리트는 기술까지 달라고 하는 거고 또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별도의 얘기지만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은 그동안 지켜본 거를 이번에 이제 제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번 그 행사 때 출고식 행사 때 아마 중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후보 국가들, 대상국들을 무관들을 다 초청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렸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 썸네일 같은 사진을 봤는데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이제 공동개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는 있어 왔지만은 공동개발국으로서 같이 도색을 할 때보다 앉혀놨죠. 그림이 같이 국기가 들어갔죠.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근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방문을 이제 하니까 거기도 옆에 측면에다가 이제 해줬는데 뭐 사이즈를 더 키웠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갑자기 왜 공동개발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국기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대접을 아주 성대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SNS나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가 오고 댓글이 달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빠도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표현 방법,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여차하면 이게 바뀔 수 있다. 뭐 블록 2, 블록 3부터는 새로운 공동개발국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는 또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보라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어떤 계약서상에는 블록 1까지거든요. 그걸 개정을 해달라고 이제 하지만은 또 숫자를 줄이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디지털 문화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리죠. 이게 국가 간에 실제 뭐 결정되고 이건 아니고 그런 측면은 좀 우리 재미거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한다면 어떤 성능이나 구성으로 몇 대 정도를 원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공대지, 장공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2죠. 이게 다 인티그레이션 개발이 끝나는 2030년부터 이제 입지를 해가지고 32년도에 이제 우리가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2 미사일이 이제 끝나니까 사업이, 개발 사업이. 그래서 이게 뭐 계약을 하고 하면은 2030년에서 32년 사이에 계약을 하면은 블록 2가 일단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대량 발주는 않을 것 같아요. 48대 규모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기존의 노 전투기들을 지금 순번제대로 차례차례 대체를 하다 보면은 다 지정이 돼 있죠. 이거는 어느 날에 어떤 전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블록 2가 지금 현재로서 유력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이게 긴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 대상국에서 이게 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블록 3 개발에 2032년부터 블록 3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040년도에 끝내야 돼요. 한 8년 동안에. 그때 이제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또 완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어떤 국방비가 모자란 나라한테 기댈 수도 없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옆에 나라 이런 나라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양국 간의 일반 관계나 경제 관계가 좋을지언정 이 군사 관련돼서 방산 특히 기술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어떻게 그거를 협조를 하거나 뭐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되나 좀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이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상대적으로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정책이 좀 투명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계가 더 좀 선명하니까 그 뭐 높낮은 차이는 있어요. 완벽하게 좋거나 뭐 긴밀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사우디니까 국방 정책이라든지 무기 도입하는 게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블록 3 때 개발할 때 끌어들이면은 R&D 비용이 상당히 부담하는 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 그 시기도 뭐 한 1년에서 2년 좀 당길 수 있고 그러면 2040년도 전에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든지 뭐 2038년도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좀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 따져봐야 되고 중동 국가에서 이게 국제 정치 외교 그다음에 국방력 관련성 그 나라의 역사 국방력의 발전사 무기를 어떻게 도입했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블록 3에는 뭐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KF-21을 중심으로 한 K방산 전투기 수출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이제 방송을 이제 참여하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루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드린 입장에서. 그래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데 전 세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이제 제트 전투기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따져보니까 이게 시간이 현재까지 흘러나오면서 일종의 어떤 점할 수 있는 대상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린 뭐 많지가 않다면은 그 안에서 그거를 내실 있게 아주 충실하게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놓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폴란드,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우선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중동으로 내려오면은 북아프리카기도 하면서 이집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단순 수출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대상국이 있고 그 서남아시아는 뭐 또 전통적으로 뭐 파키스탄, 인도는 뭐 대상국이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버마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잖아요. 그 동남아시아 4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유동적이고 블록 지금 2로 뭐 갈아타고 싶어서 지금 또 대수 줄이고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향후에 또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뭐 따져보면은 판매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스텔스 전투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도 뭐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객과 예상이 되는 나라들은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남미의 페루도 있고요. 더 나가서 또 남미 국가 중에서 지금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뭐 칠레라든지 뭐 브라질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현재 뭐 그리펜을 선정하고 뭐 칠레는 아직 주력기가 F-16이지만은 그것들을 왜냐하면 칠레는 F-16이지만 또 이것도 대체하는 뭐 사업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F-16 뭐 유럽제로 선정한다든지 스웨덴 그리펜이라든지 근데 칠레가 F-5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거기에 걸맞는 전투기 대체를 해야 돼요. 브라질도 F-5를 운영하는 나라예요. 그다음에 AMX라는 공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 기종 가지고 되겠느냐 마치 페루가 지금 그렇듯이 페루가 그리펜을 선정해 놓고 우리 F-50을 또 생각을 하는 것처럼 두세 종의 전투기를 이제 구비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꾸준히 K방산의 작업을 잘 해온 나라들 상대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제 칠레나 브라질까지 현재로서는 보고 있죠. 중동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고 이제 유럽에는 이제 폴란드 중심인데 로마니아도 지금 공격기가 있는데 냉전 시절 때 만들었던 그것도 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대체 가능성이 좀 있고 한 기종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F-16도 중국이고 로마니아가 F-35 도입국이지만은 그게 대수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에서 거점을 좀 제대로 잡고서 정착을 시킨 다음에 계속 도전을 유럽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라별 규모는 이제 전투기 보이드스 규모는 좀 제각기 다른데 가능성이 생각지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정부 주도 카이 여기서는 이제 뭐 국방관 연구소는 일단 아니고 거기는 이제 미사일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됐을 때 미사일 장공지 투라든지 뭐 그런 거 부분에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어도 일단 플랫폼 자체에서는 어떤 정부 방사청 카이가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KF-11이 이제 앞으로는 대표 상품이 될 텐데 뭐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장비와 달리 물건 자체가 3차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늘려가야 되겠다. 현재 예상되는 국가들 왜냐면 제가 디펜스 타임즈 월간지 발행하면서 나라별로 다 심층 보도를 다 했어요. 심층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잠재적인 국가들을 좀 생각을 하고 타진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 나라의 공군력 발전사 성향 그리고 주변국의 어떤 견제해야 되는 상황 이걸 따져보니까 잠재적인 국가는 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국은 늘어나는데 제 목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0개국까지는 수출을 해보자. 프랑스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데 미라주 시리즈 그래서 20개국 정도는 물론 이제 라파는 지금 계속 팔리고 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수출이 좀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한 6, 7개국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개량량이 계속 나올수록 20개국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